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25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공유드렸었던 21세기 금융혁신 그리고 기술법안이 찬성 279표, 반대 136표를 얻어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리플과 SEC 소송에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근거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임을 명시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의 규제권을 CFTC에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하원에서 예정된 표결이 진행되어서 결국에는 몇 시간 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바이든 정부의 약 7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합류해서 이번 법안에 동의를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가 정치적인 이유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 상원에서의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불투명하지만 하원에서도 다수 민주당이 친암호화폐로 진입한 만큼 상원에서의 통과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의 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바이든 정부는 현재의 법안에는 충분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안 자체의 통과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원에서 통과가 되지 않도록 특히 동의당원 의원들에게 강력한 의사를 나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법원의 하원 통과는 결국 SEC 의장 게리 겐실러의 리더십과 그리고 향후 임기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SEC 의장 게리 겐실러는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SEC가 조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시장의 대부분이 규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만들 것이다 라고 반대를 했는데요. 이 법안은 결국에는 현재 SEC가 소송 중인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의존한 것으로서 디지털 자산, 상품에 대한 의회의 입법권 강화와 그리고 CFTC의 관할권 명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입법 없이 집행을 일삼고 있는 SEC의 관할권 축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SEC가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업무 강화를 위해서 예산 증대를 의회에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도 자연스럽게 소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그런 SEC와의 소송에 있어서도 SEC가 조기에 포기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테라 루나 사태나 또 기타 소송에서 리플과 SEC의 소송의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인용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를 근거로 코인베이스 등과의 소송에서 리플 소송의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용하면 안 된다고 무기로 삼았던 SEC인데요. 테라 루나 사태 등은 해당 케이스들 자체가 리플과 SEC 소송 케이스와 달라서 해당 법원이 인용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보다 지금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의회가 입법을 위해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용했다는 점이 더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플이 그동안 SEC와 매우 잘 싸운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프로그래밍 거래, 2차 거래소의 거래에서 XRP가 디지털 자산으로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법적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암호화폐임에도 불구하고 2차 시장에서 사실상 현 가격적 가치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XRP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레스 판사의 구제책 관련 판결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호주 변호사 빌 모건 변호사가 계속해서 SEC의 구제책 관련 브리핑 내용이나 또 이에 사용된 재무 그리고 리플과 파트너사 계약 내용 봉인 반대 브리핑 등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유해준 내용에 의하면 SCC가 OD의 계약 중에는 할인 계약이 없었음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SCC가 브리핑에 명시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OD의 계약이 아니라 리플의 기관 판매에서 할인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말은 즉슨 SCC가 OD의 계약은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토레스 판사 역시 빌 모건 변호사에 의하면 OD의 계약상에 투자 계약으로 만들 만한 할인이나 특징이 없었다는 것을 토레스 판사 역시 관찰했을 텐데 대체 왜 ODA까지 증권 거래로 본 판결을 내린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SCC는 스스로 ODA 계약에는 할인 계약이 없고 실제로 문제의 계약은 ODA 계약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브리핑에 명시까지 해놓고 대체 왜 ODA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리플의 미국 내 사업 영구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레스 판사가 최종 판결에서 이를 바로잡아줄 것인지 아니면 리플이 항소심에 가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따라서 SEC가 리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소송은 현재 유가증권 거래 유무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투자자들이 추측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토레스 판사가 이번 최종 판결에서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리플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즉 OD의 사업을 제외하고 2020년 이전에 리플이 기관에 판매한 XRP, 특히 할인율을 적용한 행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벌금을 제시하고 나머지 SEC가 입증하지 못하는 ODL에 대해서는 비록 토레스 판사가 ODL까지 묶어서 증권거래 형태의 기관 판매를 보았지만 최종 판결에서만큼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RBIT 운용 자산 규모가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추월한 점인데요. 이로써 향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 매입 기록에 좀 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4시경,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5시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에 미국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발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승인 발표는 19비 4에 대한 것으로 S1 증권 신고서에 대한 승인 절차도 남아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레시 미국 SEC와 발행사 간의 S1 증권 신고서와 관련해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9비사 승인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19비사 서류를 승인하고 나서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신청자들과 S1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 등 이더리움을 가지고 진행되는 서비스나 거래를 제외하고는 이더리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SEC 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도 XRP가 디지털 자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유무 혹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거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SEC의 항소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